미국 3대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뭐 하락 강도에 비하면 하락하고 있다네. 3대 지수 중에 다우는 하락하고 S&P 500 지수, 나스닥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하락한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반등 강도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유럽장은 반등에 성공했고요. 아시아장이 약했는데 올해 아시아장 오늘 아시아장 뭐 눈치 보기 하겠죠. 어제 1% 넘게 저희 빠져가지고 주가가 좀 약했습니다.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난리치고 있어서 시총 상위주들이 좋지 않은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뭐 장 자체는 이렇게 흔들리지만 이게 빅스 지수하고 VXN 지수거든요. 이 나스닥 백하고 S&P 500 지수 변동성 지수인데 두 개 다 그 주시장 흔들리고 불안정한 것 같긴 하지만 이 변동성은 바닥 국면에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뭔가 요동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심리지수 최근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 나온 거만 보면 간단히 다른 건 안 보고 그만 간단히 볼게요. 정리해서 이거 그 미국의 PMI 지수, 중국의 PMI 지수거든요. 제조 PMI 지수 보시면 반등해서 올라갔다가 살짝 밑으로 밀려 내려왔죠. 52라고 하는 게 요 위에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고 이해를 하는 거고 밑에 있으면 수축 국면인데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제조 PMI 지수는 튀면서 밑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적 트렌드를 놓고 봐도 일단 이 제조업 부분은 일정 부분 살아난 게 보이죠.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면서 올라갔어요. 이거는 이제 서비스업 PMI 지수거든요. 그런데 요번 주 들어와서 잠깐 보면 이건 카이신 PMI, 그러니까 그 앞에서 봤던 이 PMI는 통계당국에서 내는 제조 PMI 지수고 주로 대기업 기준이고 얘는 중소업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이 중소업 포함된 카이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이 전부 다 햇볕이 쬐지는 제조업 부분이 쪼여지는 그런 따뜻한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영역도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느낌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럽 제조 PMI 지수거든요. 보시면 이제 반등하고 올라오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축 국면에서 최악으로 내려갔다가 작년 하반기에 약간 날이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좀 긍정적인 패턴으로 올라가려고 밀고 올라오다가 다시 재차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 초에. 그리고 서비스 PMI 지수는 유럽의 서비스 PMI 지수는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위드 코로나라고 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유럽의 서비스 PMI 지수는 괜찮습니다. 제조본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온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죠. 이미 경기 수축 국면으로 인지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고 그 강도가 지금 세졌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도 나왔는데 그 서비스업 PMI 지수가 이게 급락했거든요. 이때는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막 눈이 많이 쏟아져서 활동성이나 막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서비스 PMI 지수가 급락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 약간 반등했다가 이게 최근 SVB 관련된 은행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그 포함되면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그래서 다음 달에는 다시 이게 회복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로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까지 중국하고 유로존하고 미국을 섞어서 보면 제조업 부분은 좀 취약한 부분이 보이고 서비스업이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간단히 되죠. 그리고 미국의 고용 부분 요번 주 데이터 나온 걸 쭉 보면 이게 신규 일자리거든요. 신규 일자리가 갑자기 급락했어요. 4월 달 발표 나온 거 보면 이게 그러니까 3월 달 신규 일자리 수겠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요게 이제 그 ADP에서 발표하는 그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율이거든요. 고용 변화 수치. 20만 신규 고용 생각이 예측됐는데 14만 5천으로 줄었죠. 근데 보면 직전에 있었던 그런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이제 일자리가 쭉 빠진 게 신규 일자리가 요게 좀 큰 일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밑에 내려가면 보면 요번에 나온 게 이게 대량 해고거든요. 일정 수준의 숫자 이상의 해고가 나오는 건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건 숫자가 아니고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에요.
이게 상당히 높아졌죠, 지금. 계속 트렌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IT 기업 같은 그 빅기업들의 해고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은 서비스 업종의 고용 시장은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 제조업 파트나 이런 대기업 같은 그 IT 기업 쪽에 대량 해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은 서비스 업종의 그 고용 비율이 아마 한 80% 좀 넘을 겁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기억이 좀 안 나서. 그리고 요거는 신규 실업선언 청구 건수거든요. 보시면 이게 퉁 튀었다가 다시 안정화되는데 다시 재차 튀었죠. 이 튀는 강도가 좀 셌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고용이 이미 예전에 한번 제가 몇 주 전인가요? 한번 분석해드렸지만 미국의 고용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식어가고 있는 끝자리, 가장 뜨거운 자리를 지나서 조금씩 그 열기가 식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은 더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연준에서 계속 식어라 하고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좀 끝나갈 때가 다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마지막 올린다면 5월 달에 올리고 하면 그만 올리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유가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감산 얘기가 추가로 나오면서. 그래서 이 유가 때문에 다시 얘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보도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식어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때린 가장 이유는 그 선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경기 수축 때문에 유가가 더 빠질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선대응. 또 한 가지는 이제 뉴스 보도 중에 공매도에 대한 선대응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가 계속 빠지면서 지난번에 65달러 근처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65달러 정도 찍은 요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여기서 공매도를 치면서 유가 밑으로 쭉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압력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감산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많이 요 지금 최근 패턴에 일어나고 있는 이 패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또 다른 공급 충격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아니 그 인플레이션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 시장도 그걸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직전에 있었던 저점, 이거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저점을 다 뚫었어요. 다 뚫고 이제 밑으로 내려서 3.2대까지도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국채를 매집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작년 10월 달에. 그리고 최근에 여기 올라갔을 때 죄송합니다. 잠깐 사례가 들어서 물을 좀 마셨습니다. 여기서 약간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렇게 국채 수익률을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SPTL이나 TLT를 직접 매수한 건 수익률이 일정 수준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 국내에 상장돼 있는 것 중에서 환해지가 되지 않은 것을 그냥 사놓은 건 최근은 안 봤는데 아마 지금 정도 돼서야 아마 손실률이 거의 회복됐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우리가 이때 샀을 때 환율하고 지금의 환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때 환차 손이 발생해서 그 채권 수익률 하락에 의한 이익보다 환차 손이 큰 상황을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긍정적으로 최종 패턴을 보일 거냐, 환율이 반영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내는 것, 미 국채를 샀을 때 그건 이제 좀 길게 보면 이렇게 이제 경기 수축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쭉 내리는 그 시기에 채권 수익률이 이제 급락해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 시기에 그 환율도 튀게 될 거고 그 시기에 최대 이익을 낼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3.5 이하에서는 사지 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국채를 매집할 수 있는 시기는 일정 부분은 지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쭉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그 심리적 마음가짐이 됐다면 환율이 해지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미 국채나 우리나라 국내 국채를 매집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유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채권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가서 글로벌 경제가 사실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오늘 뉴스 보도 IMF 총재가 얘기한 걸 보면 이 뭐 5년간 경제 성장률 얘기하고 있고 3% 미만의 선진국 90%가 성장률이 감소될 거다. 뭐 3% 미만이다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30년 가장 취약하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경제에 대한 그런 그 성장 강도가 떨어질 거라는 건데 단순히 성장 강도가 떨어지는 걸 넘어서서
일단 선장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유가에 대한 압력이 없다, 그렇게 세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단순히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으로만 끝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의 경기 수축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그나마 가장 글로벌에서 경제가 좋았던 데가 미국이거든요. 그건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글로벌 경제로 확산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는 지난번에도 계속 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위드 코로나는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를 돌릴 수는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돼가지고 실적 발표들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발표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게 빨간 거가 표시돼, 이쪽이 이제 매출이고요. 이게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 근데 이쪽이 빨간 거가 표시됐다는 얘기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 거고, 이게 녹색이 표시된 건 기대치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보시면 쭉 훑어보면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는 패턴이 좀 더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 팩셋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이 4월 6일자로 나온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이게 요걸 보는 게 좋겠네요. 이게 그 EPS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낸 퍼센테이지예요. S&P 500 지수의 500대 기업 중에서 자기의 EPS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그 기업들의 숫자거든요. 이 지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2019년도 2분기 때 가장 높이 올라왔다가 그때부터는 추세적으로 내려갔었는데, 지금 이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긍정적인 패턴은 당연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겠죠.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그 재고하고 설비 투자까지 감안해서 이익을 뽑아낸 거고요.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걸 감안하지 않고 뽑아낸 건데, 추세만 놓고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기업 이익 추세는 이렇게 경기 확장 국면에 추세적으로 계속 수축 국면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보일 수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그 강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경기 수축을 겪거든요. 근데 최근 추세를 보면 얘가 올라가는 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익 강도가. 즉 기업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계속 내기가 어려워진 구조로 가고 있다는 뜻인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 그 경기가 확정률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기업은 매출도 늘어나거든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지만 거기에 이제 누적되는 비용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물가 압력이, 그러니까 물가 계속 높아지니까 구매 비용이 들어가고 늘어나고 추세적으로. 두 번째는 그 금리가 상승하면서 차입 비용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고용 숫자가 늘어나니까 고용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네 번째는 경제가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비용 같은 이런 경쟁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대응하는 애들이 IT 기업들이 선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매출이나 이익, 매출 구조도 그렇게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익 구조가 둔화된 걸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비용 중에서 고용 비용하고, 이건 해고를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IT 대기업 쪽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못한 기업들은 더하다는 뜻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기업의 이익이 구조상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증가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커버하려면 결과적으로는 해고를 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거든요. 또 한 가지 좀 암울한 건, 이거를 먼저 보기보단 요걸 좀 먼저 볼까요? 네, 요건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2월 달에 이게 제 구조조정입니다. 그 기업과 가게 구조조정 파산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2년도 2월 달에 204개. 그런데 2023년에 373개.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3월달, 4월달 이게 추세적으로 전년도보다 계속 높은 숫자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소비
소비자 대출 연체율이나 크레딧 카드는 올라가고 있고 기업은 안정화되고 있는 게 보이긴 한데 차지오프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그 삼각으로 가버리면 기업 대출이고 은행 전체 대출이고 전부 다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비율이. 그러니까 심화도가 세져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져 있는 사람들은 극한 상황까지 가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거는 그 트리플 C 하일드 채권 수익률하고요. 이 파란 게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일반적인 트렌드가 지금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보면 2연전에서부터 보면 이 채권 수익률이 쭉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얘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게 아직 트렌드가 확실히 잡힌 건 아닌데 최근에 예를 들면 지방은행, 소형 지방은행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래서 약간 투기 등급성 채권처럼 이렇게 불안정한 기업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국채와 같은 안정 채권들은 채권 수익률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중에 이제 부실 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조금 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조달 금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어떤 신용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증대되게 되면 기업 파산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올해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 등급 이게 만기되는 거예요. 만기되는 건데 이게 투자 등급성에 있는 비중이고 얘가 투기 등급성에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그 규모 그러니까 비중이나 규모가 크진 않은데 내년도로 넘어가면 이 비중이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경기가 올해부터 올 하반기부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에는 이제 부실기 위험성이 있는 그러니까 투기 등급성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들 부실 기업들의 파산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의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여기는 미국의 이제 DSR이거든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죠. 상환 비율이죠. 능력이 아니고 상환 비율인데 얘가 점점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이 파란 거는 모기지와 관련된 부채 비율이고요. 요거는 소비자 대출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모기지가 아니고 소비자 대출. 요거는 모기지 대출에 대한 상환 비율인데 소비자 신용 대출에 대한 비용은 좀 과거 추세의 트렌드에 보면 중간 정도 와 있지만 모기지는 아주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도 연체율을 보면 미국의 모기지 대출 연체율은 낮아요. 그런데 주택 모기지나 이거 마찬가지로 낮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외한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기지 대출 정도까지 받을 정도면 일정 부분의 소득 수준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샀던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수준의 소득에 있는 사람은 아직 한계점에 몰리진 않았는데 그만큼의 소득이 있지 않는 좀 취약층이거나 아니면 뭐 소득 그 수준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점에 계속 몰려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가정이 급격하게 붕괴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만 문제는 그 부분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실업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여기 일자리 수가 줄어든다거나 고용의 숫자가 준다거나 그리고 잘 버티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서 일자리 숫자가 확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거나 이러면 한계에 몰리는 숫자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실업률이 위로 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3.4까지 찍었던 실업률이 3.6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얘가 3.4까지 내려갔었죠 아마. 이때 이제 3.4까지 내려갔었을 겁니다. 이때가.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신규 실업자원 청구 수는 늘어나게 되고 신규 일자리 수는 줄어들게 되고 실업률은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게 될 거고 그게 한계에 몰리는 소비자의 숫자들을 늘리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점점점 속도가 붙으면 눈덩이 효과라 그래서 초반엔 별게 아닌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빠른 속도로 이제 불어나는 거 있죠. 그런 현상으로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놓고 보면
요번에 그 2분기 발표, 그러니까 2분기 발표가 나오면 상당히 부정적일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 1분기 발표 나오는, 지금 이익 발표 나오는 여기에 시장이 대응을 잘 하고, 그 시기에 일정 부분 반등해서 한 6월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상승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아래로 중소기업이네, 지방은행들, 중소지방은행들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긴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문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부동산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게 뭐 7월, 8월, 9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여름께 또다시 조금 태풍이 휘몰아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심적인 악화를, 좀 전에 보면 이제 서비스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뚝 내려가는 걸 보셨잖아요. 서로 혼재되면서 시장을 짓누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